네,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획된 컨텐츠라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서 조금이나마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주제는 성격입니다. 음. 첫 번째로, 성격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첫사랑 이야기해주세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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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첫사랑 얘기 좀 해봐잖아. 나중에 하다가 좀 안 되면 할게요. 그래서 가볍게 성격 심리학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딱 하나 하고 싶어요. 딱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입막음은 뭐야? 성격이란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What is 성격? 성격이라는 게 뭐야? 대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교수님도 처음 이 질문 하셨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격이라는 걸 물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패턴은 많죠. 그죠. 사람의 개성, 그런 걸 수도 있고, 사람의 개성,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어떤 사람의 지속적인 행동 패턴. 지속적인 행동 패턴. 파턴. 아니면은, 독특한 색깔, 그죠? 독특한 색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독특한 색깔 같은 것도 가능하고, 저 사람이 언제 족같아 하는가, 그런 것도 말이 되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일단은 정식적으로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961년에 알포트라는 사람이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어요. 정의를 내린 적이 한번 있어요. 대답은 뭐였냐? 성격이란 인간의 행동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일관적이고 또 비교 가능한 사실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사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행하는 그런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 고유의 안정적인 내적 요인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 총 5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라는 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총 5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거에 겹치는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에서 뭐가 있다? 독자성이라는 게 있다. 한자를 쓰지 말고 한글로 쓸게요. 미안합니다. 독자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고유의 것, 독특한 것, 독자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관성이에요. 이 사람의 일관적인 패턴인 거예요. 일관적인 행동 패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한 대 때렸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을 어제 때렸어. 근데 얘가 웃으면서 받아줬어. 오늘 A라는 사람을 때렸어. 얘가 화를 냈어. 그럼 이게 성격이에요? 이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일관성이라는 게 한 몫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관성과 똑같은 명목으로 나오는 게 안정성이에요. 안정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에 기여를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개인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에요.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 간의 차이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다고 해도 행동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자성이랑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독자성이라는 건 이 사람 고유의 행동 패턴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개인 간의 차이라는 건 뭐냐, 같은 상황에 놓여졌어서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바로 개인 내 일관성. 개인 내 일관성. 자, 이것도 일관성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일관성이랑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A를 때렸을 때 A가 화를 낸다, 화를 내지 않는다. 라는 겉에 보이는 일관성이죠. 보이는 일관성. 그런데, 안 보이는 일관성도 있어요. 즉, 얘가, 이걸 예를 들어서 둘 다 이 사람이 화를 안 냈어. 겉으로 보기엔 일관성 있죠. 그런데 어제는 화가 났어. 근데 표현을 안 했어. 오늘은 화가 안 났어. 그래서 표현을 안 했어. 그럼 이건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 내의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 이러한 일관성이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격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건데, 마지막 5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이게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이 뭐 유전적으로 형성이 되든 뭐 후에 이제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든 이것 자체, 이 가치관 자체에 의해서 뭐 결정이 되는 게 성격이다라는 얘기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성격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이 성격이라는 단어 자체를 봤을 때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캐릭터. 영어로 봤을 때. 캐릭터. 우리가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캐릭터라는 말을 듣고. 캐릭터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성격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두 번째 단어가 뭐냐? personality. personality. 세 번째가 뭐냐? 이건 잘 모를 거예요. personality, 캐릭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이건 많이 안 들어봤어요. temperament. M이에요, 이거. temperament. 이 단어는 나도 이 강의 들으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temperament. 이 단어가 이 단어를 굳이 일본어로 바꾸자면 기질이란 단어예요. 기질,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이건 둘 다 성격이라고 포함이 되는데, 성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쪽이 조금 더 좁은 거예요. 이쪽이 조금 더 넓은 거고. 참고로 요 personality는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가까운 거,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가까운 단어로 얘기하자면 게임 페르소나 있죠. 게임 페르소나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페르소나라는 게 이제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인데 이게 이제 뭐 가면, 연극할 때 사용하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이라는 단어가 personality, 사람의 뭐 행동을 이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배우가 뭐 연기하는 역할, 혹은 뭐 그 사람의 뭐 그 역할의 연기자 같은 걸 표현할 때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가면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personality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캐릭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게임 내 캐릭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캐릭터라는 단어로 따지면은 뭐 문자 이런 단어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 성격 심리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걸 따지면 퍼스널리티 심리학이라고 보통 요약이 되죠. 네, 그 가면이요, 가면. 얼굴 가릴 때 쓰는 가면. 뭐 간단하게 이 성격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이 가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 궁금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가? 성격이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겠다.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겠고, 그러면 이 성격을 정의해서던 논리는 뭐가 있는가? 뭐 심리학 자체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전에는요, 사람 머릿속에 여기 머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심리학의 처음을 뭐로 봐야 하는가? 그런 거에서 고대에는 사람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든요.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은 이 사람 머리를 찢어요. 이 사람 머리를 찢고 두개골을 부숴요. 그 다음 안에 있는 뇌를 확인해서 안에 있는 악마를 꺼낸다는 의식을 했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리 잘라서 죽인 거예요. 그런 의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그때는 미개하다고 표현을 해야지. 당연히 미개한 방법인 거고, 아무리 봐도. 그죠? 지금 봐도 내가 보기엔 이건 충분히 미개한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측정할 방법이 없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사람의 성격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 되게 살벌했었죠. 예전에 그 도구도 발견됐어. 머리를 어떻게 뜯냐라는 그런 도구까지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관련해서 심리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흥미가 있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처음으로 성격 심리학에서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 어떤 학파든 그게 있잖아요. 뭐 이런 주장이 있다. 이런 론이 있다. 성격 심리학에서 가장 크게 나눠지는 거는 유형론과 특성론입니다. 유형론과 특성론으로 나눠지고, 이 유형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성격을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의 성격을 카테고리로 1번 성격, 2번 성격, 3번 성격, 4번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게 가장 처음 나온 논리예요. 네. 성격 심리학은 가장 처음 나온 논리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눈다. A, B, O, A, B로 나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혈액형별 심리학을 믿는다, 혈액형별 그런 성격을 믿는다라는 거는 정말 미개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네 가지를 기준으로 성격을 나눴던 기록이 있었는데, 이 네 가지 유형 카테고리화로 나누는 것 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히포크라테스라는, 이제 뭐 철학자이자 의사예요. 히포크라테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랬냐?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4개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액체의 비율에 따라 다르다. 그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 의사예요. 예,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할 때 그 의사입니다. 그 의사인데, 이 사람은 사람 몸에 있는 4가지의 액체를 4가지의 액체의 양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 그 4가지의 액체란 뭐냐? 피. 또 하나는 점액. 여기 점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 침,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피, 점액, 쓸개즙. 쓸개즙, 이자즙.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 점액, 이자즙, 쓸개즙. 이 4개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걸 처음 딱 들었을 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뭐 피가 적으면은 뭐 어떤 영향이 있고, 점액이 적으면은 뭐 어떤 영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추측을 해보자면, 말이 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개논리를 시전해보자면은, 피가 적은 사람들은 그만큼 뭐 피가 도는 게 적기 때문에 뭐 어떤 성격이 나올 수 있다. 뭐 점액이 적은 사람은 침이 덜 튀기기 때문에 뭐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참고로 이 사람은 이런 피의 양이나 점액의 양이나 쓸개즙의 양이나 이자즙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걸리는 병이 따로 있다. 병이 따로 있다. 기질이 있다. 병이 따로 있고, 이런 사람이 가지는 기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기질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피가 많은 사람들은 다혈질이다. 다혈질 기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점액이 많은 사람들은 점액질이다. 그런 기질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쓸개즙이나 이자즙도 그런 것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감정이 얼마나 더 세게 나오는가, 감정이 얼마나 더 세게 나오는가를 결정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 믿을 만한 했었지. 왜냐면은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의사잖아. 그리고 저명한 철학자 아니야. 이 사람 자체가 말하는 것만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걸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겠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 사액체설은 틀렸다 라고 해서 나온 설이 뭐냐? 두 번째로 나온 설인데, 요것도 좀 웃깁니다. 요것도 좀 웃긴 건데,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크레치마입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어는 크레치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이 사람은 사람의 체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딱 3개로 나눴어요.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근육질인 사람.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근육질인 사람. 성격 심리학 할 때 꼭 이름 나오는 거니 크레치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 심장에 병이 생기기가 쉽고, 그걸로 인해서 신경질적이게 되기 쉽다. 뚱뚱한 사람들은 둔하다. 뭐 이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죠. 그런 프레임에 기반하고 실제 일어나는 병들에 기반을 해서 이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병이랑 해가지고 뭐 혈압이 높다 뭐 이런 걸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연관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지.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이걸 사람들이 믿지 않고서 안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크레치마의 이론을 보잖아요. 크레치마 이론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정상 체중인 사람은 어떡할 건데? 마르지도 않았고 뚱뚱하지도 않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떡할 건데? 이거죠. 마른 사람, 근육질인 사람, 뚱뚱한 사람. 자, 근육은 별로 없어. 근데 말랐는지 뚱뚱한지 딱 애매한 중간선에 있어. 이 사람 성격 뭔데? 뚱뚱한데 근육질이야. 근육돼지야. 어떡할 건데? 근육돼지야. 둘 다 있대. 근육도 있고 뚱뚱한 것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딱 그 중간이야.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데 어느 정도 적절한 근육이 있어. 자, 어떡할 거야? 이 사람 성격 뭐야? 자, 이 사람 성격 뭐라고 설명했을 때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럼 이 중간에다가 있는 중간 지점이랑 복수 지점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유형론이 여기서 파기가 되면서 다른 두 번째 이론인 특성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성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 유형론이 그러면 아무런 가치도 없었냐?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일명 카테고리화라고 하죠. 카테고리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영향을 끼쳤어요. 아날로그 연구라고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해가지고 뭐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1이다, 이거는 2다. 그러면 1.2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고 1.8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이 개념 자체를 심어준데 성공한 거예요. 예. 아날로그 연구라는 거 자체에 시초를 따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카테고리화해서 이 사이에 있는 흔히 말해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애매한 거.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 색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얘기하면 그거예요.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어요.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어요. 이 사이에 회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색이 점점 이렇게 점점 회색이 진해진다라는 거야. 그런 스펙트럼이란 개념 자체를 도입하는데 이 유형론이 도움이 됐다. 최초의 아날로그 연구이자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뭐 특성론. 그러면은 이게 특성론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사람마다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본인 고유의 게 있어. 본인 고유. 이거는 측정할 수가 없어. 왜?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순수의 그런 유니크한 무언가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5가지 중에서 유니크함이 있었죠. 이 유니크함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있는 부분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공통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공통적인 요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의 양의 차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경질적이다랑 둔하다가 뭔가 여러 가지 예민하다랑 둔하다죠. 예민하다랑 둔하다의 이 수준이 이 사람을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점수를 측정을 해서 예민하다 둔감하다 축을 두고 이 축에서 이 사람이 이 점수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질 수 있는 거지. 이 점수가 되냐 안 되냐. 그걸 통해서 이런 양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둔 게 이 특성론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특성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네오피아이라고 있죠. 이건 참고로 캬테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캬테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걸 기반으로 성격 심리학은 지금은 이 특성론이 거의 주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검사들 있잖아요. 이 검사들이 다 이 특성론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 본인 고유에 있는 것 말고 공통으로 있는 부분들 중에, 예. 예를 들어서 MBTI로 따지면은 그 있잖아, I랑 E를 나누는 기준. 그래서 내가 MBTI를 믿을만하다고 하는 게 유형론에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가 아니라 특성론에 어느 정도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점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척도 같은 게, I랑 이 척도 같은 경우 혼자 있는 게 좋냐 사회생활을 하냐니까 실제로 있는 척도예요. 실제로 지금 가장 유명하게 쓰이고 있는 특성론에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오피아이라는 척도인데, 여기 이 네오피아이라는 척도 중에서 보면은 있는 게 뭐냐? 사회성이라는 척도가 있어요. 네오피아이가 가지고 있는 척도 중에서 사회성 척도가 있는데, 사회성 척도가 E예요, E. extraversion. extraversion이라는 사회성 척도가 있어요. 즉, 우리가 흔히 아는 MBTI,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BTI는 이 E랑 I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네오피아이에 있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네오피아이는 E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마 내가 보기에 이 I는 아이솔레이션일 거예요. 아마 이 I는 아이솔레이션을 줄여서 I라고 부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 척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믿을만하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제로 사용되는 척도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